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27도까지 기록하면서요. 2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기온 폭염특보 속에 32도까지 지속됐습니다. 또 하늘에 구름도 많지 않아서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보이겠는데요. 특히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강원도 내 학교 급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이 혁신도시 내 상인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민주노총의 집회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술가들이 지역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예술 창작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8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공원 야간 취식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첫날인 2일 총 7명의 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 2시간 동안 계도했던 건수는 20건이 넘었습니다. 시는 공원 야간 취식 금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민 모두 힘들겠지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철도망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4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관련 시군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버스 업계가 시내 농어촌 버스 운임요금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버스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 좌석 버스는 1,200원에서 1,400원 올려줄 것을 강원도 요청해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요금이 실제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원주를 비롯한 도내 학교 급식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숙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공청회가 언제 열린 거였죠? 지난 7월 28일 날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한 일주일 정도 됐군요. 네네. 강원 학교 급식 단가 현실화 방안 공청회,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원주시에서 열렸고요. 이 강원도 전체의 그 급식 관련해서 함께 논의했던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좀 공청회 어떤 자리였는지 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급식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강원도의 급식 단가가 매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다가 현재는 거의 하위권에 있어 급식 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급식 전반에 대한 운영과 평가, 제도 문제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거고요. 네. 강원도의 박병구 도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의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원친환경 연합사업단의 강호창 팀장님, 학부모님들, 그리고 원주 푸드종합센터장, 영월 동해시 등 20여 분의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예전에 의원님과 함께 이 급식 인상 관련 조례를 이제 발의하셨고요.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함께 고민해야 될 화두이다. 지금 이렇게 좀 더 논의가 진전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올해 4월 26일 날 이제 학교 급식 인상에 대한 건의문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이후에 이렇게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강원도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단은 급식비 인상이라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면 현재 그 급식 단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국 평균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서울과 이제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모두 지금 매우 낮은 상태인데요. 네. 학생 1인당 서울과 비교해 보면 평균 한 8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사실 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단가에서 인원이 많거나 그리고 이동 거리가 짧고 물류 여건이 좋으면 급식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서울과 1,000원 이상의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18개 시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별로 다 대동소이한 건가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재원 분담률이 강원도에서 40%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20%, 각 시군이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18개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40대, 20대, 40 이렇게 네네. 그 단가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실질적으로 물가 네. 인상률보다도 이 금액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이제 강원도 이제 올해 물가 정보망에 따르면 올 4월 농축산물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 14.2%가 상승한 데 비해서 학교 급식비는 지금 50%밖에 인상되지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급식 단가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패스트푸드 식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급식비가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네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약간의 과도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강원도가 학교 급식이 가장 먼저 실시했던 지역이 강원도이고,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2018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한 데가 강원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전국에 지금 급식 단가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재정 현황이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 현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강원도같이 좀 열악한 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학교 급식 자체가 보편적 복지 시설을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또 화두로 옮겨가고 있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선 아이들의 먹을거리만큼은 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 질을 유지하도록 하자. 이것은 좀 네네. 어른들의 이 책임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작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자, 급식 네네. 단가 현실화 또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 공청회 또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밖에 또 어떤 의견들이 이번에 제시가 되었습니까? 이제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 돼야지 현실화 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네. 번째는 지역 농산물의 범위를 각 시군에서 생산의 지역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로 더 확대해서 식재료의 품목도 더 다양하고 소비 시기도 좀 다양하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주 1회든 2회든 제철 농산물을 포함한 표준 식단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비용 가다 소요에 대한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의 같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좀 급식의 질 차이가 있었던 부분과 함께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급식 재료를 각 지자체별로 현재 그 한정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 지자체별로 한정해서 공부를 받는 건 아니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네, 그러니까 못했는데요. 가령 원주면은 원주 내 네네.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이 농수산물이 이제 공급받도록 하자. 난 또 제안이 있었다고 네. 하니까요. 예. 아, 현재 어떤 것인지요? 아니,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농축산물의 경우는 도내산 사용 제고로의 식별의 발주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요. 네. 1순위가 지역 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고요. 2순위가 도내산, 그러니까 네. 즉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고 이제 3순위가 국내산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각 시군에서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서 강원도 내 전체의 농산물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가 일단 각 지자체 그리고 이제 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제한을 네네. 좀 약간 완화하자. 좀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강원도 지리적 특성상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가 3월부터 5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실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네. 반면에 농산물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가 7월과 8월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학교가 방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학교 급식에 좀 연중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좀 구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그 각 지역별로 농가라든지 또 이제 그 농업 관련 그 기구 좀 함께 또 논의해야 될 그런 또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좀 관심 가는 게 이제 표준식단제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 도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식단을 제공해서 이 공급을 좀 대량 구매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퀄리티를 좀 더 높이자. 좀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실 얼마 전에 화천에 애호박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갈아엎고 하는 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농가에도 제철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도 좀 보장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강원도 학생들에게 제철 음식을 아이들이 사실은 패스트푸드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제철 농산물로 좀 신선한 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가에 좀 소득도 안정화시키자라는 취지로 표준식단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원 친환경연합사업단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예전에 뭐 감자도 이 팔아주기 운동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뭐 네네. 옥수수 또 팔아주기 운동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때마다 지금 폭락되는 그래서 정말 그 수요를 대폭 늘려야 되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 맞습니다. 급식과 연계해서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값싸고 친환경 농산물도 공급하고 이 가격 안정도 되고 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은 정말 또 진지하게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급식비 인상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급식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네네. 공청회가 그런 또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이런 것들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과정 좀 어떻게 또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지금 현재 강원도와 도교육 쪽에서 급식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니까요. 네. 이제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운영이나 제도적인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은 어른들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도민들 누구도 아이들 좋은 거 먹이는데 아까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먹이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에 꼭 반드시 급식 단가가 좀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급식 단가의 현실화 그리고 급식 시스템의 이 개선을 통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것을 준비하고 보완하는 가장 또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네.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숙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 혁신도시 상인연합회장과 인터뷰도 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 집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혁신도시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자세하게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혁신도시 내에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파업과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노조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직접 고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보공단은 2006년 이후부터 고객센터를 민영화해서 사기업의 위탁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객센터 관련 파업 집회는 광주 지부를 거쳐서 원주에서 2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은 올해 2월에 시작해서 6월, 7월에 집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공공운수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원주의 집회 규모는 커졌습니다. 또 고객센터 노조와 건보공단 정직원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시민들의 집회 반대 시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의 현수막들이 질비하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었고요. 집회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검문을 받고 출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집회를 여는 시기가 바로 또 코로나19 또 확산과 맞물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7월 3일에도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고 이 중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고요. 오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원주에서는 지난 23일에 큰 집회가 열렸는데요. 경찰들이 집회를 막고자 강력하게 진민로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민노총 노조원들은 공단 뒤쪽 언덕을 넘어서 집회를 강행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에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는데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7월 30일 원주 집회의 타당성에 힘이 실렸고 집회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상인연합회 회장 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상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던가요? 네, 일단 민노총 노조원들은 원주 분들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온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혀 집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카페나 편의점을 찾던 혁신도시 내의 공무원분들도 혹시나 직장에 피해가 갈까 하는 마음에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혁신도시의 특성상 주민들 위주의 장사이기 때문에 단골분들의 발걸음이 끊기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노조원들이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음료 하나를 사서 열쇠를 받아가고 수십 명이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씻는 경우들도 생겨나면서 상가 내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6월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2달 가까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장사를 잠시 쉬시는 곳도 많았고요. 그 타격으로 인해 아주 문을 닫는 상가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상인들 여기 오는 데마다 검문을 몇 번씩 걸쳐야 오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아주 진짜 참 혁신도시는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차만 막는 게 아니라 골목마다 사람들 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거 다 잡죠. 그 검문 검색해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이 아예 식당들이 문을 닫아 가잖아. 또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예방 접종은 했지만서도 이 마스크를 꼭 쓰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혁신도시가 유동인구가 원래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통행을 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엄마들이 원체 많으니까 네, 좀 불안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벌써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의견 대립이 아주 팽팽해서인데요. 고객센터 노조분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니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이유로 지난 2월 파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해당 기업의 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충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2년마다 상담사 입찰을 보는데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회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상담센터는 현재 철저히 실적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눈치를 주기도 하고 전광판의 실적이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건강은 건강대로 상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보공단 노조 측은 실적 위주로 높은 임금을 받겠다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와서 공단 취직을 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로또 취업을 바라는 것이냐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옥 앞에 저희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노력으로 이룬 자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며 직접 고용에 대한 반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또 노노 갈등인데요. 참 어렵네요. 또 김영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단식 또 돌입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인 활동을 펼쳐온 예술가들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를 또 창작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생태계 레지던스 인 문막 전시 앤 퍼포밍이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아트 팩토리 후에 차나영 PD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좀 복잡합니다. 제목이 생태계 레지던스 인 문막 전시 앤 퍼포밍. 이 전시회와 퍼포먼스가 문막에서 함께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막의 생태계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문막에서 선보인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행사 개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생태계 레지던시인 문막은요. 이 레지던시는 거주 예술가 창작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를 주제로 8명의 예술가들이 창작 작업을 선보이는 예술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시각, 영상, 사운드, 공연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이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리서치랑 강연, 토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요소들을 또 발견하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제 창작으로 풀어낸, 해석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내일부터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요, 저희가 내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3일 동안 이제 전시는 1시부터 8시까지 계속 오픈이 되고요. 네. 이제 퍼포밍과 전시를 같이 선보이는 날은 토요일 하루 저녁에 선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행사의 핵심,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작품, 그런 창작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고요. 모두 그동안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가지고 작업을 해온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가지각색의 생태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업들을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토요일에는 이제 퍼포밍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시와 더불어서 이제 토요일은 퍼포밍까지 보실 수 있다는 그런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퍼포밍이라고 하면요, 뭐 퍼포먼스가 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그 행위가 있습니까? 네. 퍼포먼스는요, 이제 공연 예술의 분야의 배우들이 자기만의 이제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연 내지는 퍼포밍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생태계라고 돼 있는데, 네네. 생태계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제 세분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네. 어떤 주제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공부했을 때 그 담론이 굉장히 크고 개념이 굉장히 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런 공부들을 같이 했고요. 주로 주된 주제로 잡는 요소들은 수질 오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네. 자연과 인간의 공생, 그리고 자연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저희가 기억해보고자 하는 전시,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태계 레지던시인 문막 전시 앤 퍼포밍. 생태계와 관련해서 문막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퍼포먼스. 잘들 좀 그 정보 파악하시고 많은 분들 함께 좀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 함께 또 보람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트팩토리 후에 차나영 PD였고요. 자, 8월 4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